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송나라 태조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송나라 넘어가기 전에 송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태조 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송나라는 이제 크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송하고 이게 남송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정강의 변인데, 이 북송은 이제 수도가 그 개봉이죠. 저번 날 이제 얘기하는 번주, 뭐 또 동경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거고요. 남송은 이제 그 항주죠, 항주.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그 나라들의 수도는 낙양이니 장안이니 뭐 북경이니 하면서 좀 약간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되게 띈 반면에 요 북송 시대 때나 남송 시대 때 여기 보시면 개봉이라든지 항주는 타의 경제적인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상당히 경제가 발달했다, 경제를 되게 중요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북송 시대 때를 먼저 보면, 여기 보면 태조가 있죠. 태조, 조광유. 그리고 조광유인데 이제 조광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체주의를 실시했고, 태조의 아들이 태종이 아니라 요 태종의 아우가 태종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이제 그 동생인데 이 사람은 이제 북한을 점령했죠. 그래서 5대 십국을 완전히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진종 때는 이제 거란하고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전형의 맹이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 인종 때는 서하고 싸웠고, 그리고 이제 신종 때는 왕한서의 신법으로 이제 유명하죠. 이 사람. 그리고 이제 7대 철종, 8대 시종, 이렇게 이제 9대 흥종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왕들이 집권할 때, 황제들이 집권할 때는 신법당이 이제 주로 하고, 그 중간에 이제 어릴 때, 뭐 철종이 어릴 때나 8대 뭐 시종이 어릴 때는 다 이제 뭐냐면 태호들이 정권할 때는 구법당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법당하고 구법당이 자기끼리 치고받고 이제 당쟁이 이루어졌다는 거. 특히 이제 시종 같은 데는 얘가 이제 예술적인 기질은 있어도 정치를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괴한 암석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그걸 모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다. 이 농민 반란들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당시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황제 지위가 아들한테 넘겼죠. 그래서 흥종은 잠깐 왕이 됐다가 정강의 변을 겪고 나서 이 시종과 흥종이 끌려갔죠.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북송의 역사를 한번 좀 개괄을 해봤고요. 대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요때 왕왕서의 신법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요. 신법.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여기 그 문치주의, 태조의 정책과 그 다음에 전현맹, 여기 전현맹의 그다음 왕왕서의 신법, 여기 이렇게 이제 세 곳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 북송시대 때 외교 관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송나라의 외교 관계를 전공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를 보니까 송나라 대외 관계들 뭐 서하고 그 다음에 요나라 요 관련된 그 문제들을 두세 문제 주구장창 내더라고요. 그 재작년에 냈던 거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올해도 뭐 이게 그 관련된 대외 관계 관련된 문제를 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낼 것 같고 내년에는 교수진이 또 바뀌면 그분 외에 다른 교수님 들어가시면 중국사 교수님 들어가면 다른 식의 문제를 내올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그 교수님이 대외관계를 이제 전공하신 그 교수님이 일단은 출제진의 어떤 풀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내겠죠. 다음에 올해 왔는데도 뭐 내년에 낼 수도 있고 2년 뒤에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통화 대외관계 측면 좀 파악을 많이 해두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 왕한선 신법, 태조의 문치주의 이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동계 내용을 볼게요. 자, 성의 건국과 송태조의 문치주의 정책을 볼게요. 자, 중국의 분열 시대는 춘추전국, 위진남북조 시대 같이 장기간에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5대 십국의 분열 시대는 53년 만에 이제 송이 건국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래서 그리고 이후 다시 중국 역사의 분열 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송을 세운 태조는 조광유는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었죠. 그는 거란과 북한의 연합군이 남치했던 첩보에 의해서 그 당시 호주의 공제, 이 호주의 공제는 이제 세종의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요 이제 거란군을 뭐냐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이 장군들이 상당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유능한 자기 상사를 이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 조광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진교역의 번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세웠죠. 그래서 그 당시 부하 장군의 쿠데타에 의해서 황제가 추대되고 후주의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성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진교역의 전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태주의 당면가제는 안사의 난임에 할구하고 있던 절도색을 두고 전란 행패해진 이제 농촌사회를 안정시켜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황제 독재체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냥 무인에 대신해서 문간이 국정을 차지하는 문신관료 체제를 채택했다. 그건 이제 문치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죠? 무인들, 절도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력을 줬버리면 절도자들이 뭐예요? 다시 들고 나서 자기를 뭐냐 또 그 황제에서 끌어낼 수도 있고 자기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이제 자기 그 자손들도 이제 절도자들에서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들에게 뭐 재정, 정치, 심지어 군사권까지 무인들에게 다 줬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해소해야 될 거야 군사권을. 그래서 이제 절도사들을 일일이 다 불렸어. 예전에 자기 이제 뭐냐 부하들 장수도 되게 많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냐면 병력을 쫙 배치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술을 이제 쫙 마시면서 이게 술 마시면 이제 권했죠. 근데 너희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그냥 물러나라. 근데 반납하고 물러나면 너희들 자손 대대까지 먹고 살만하게 해줄게.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얘기 나눴지만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이 주변에 이제 군대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어떤 이제 분위기를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이제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군대 반납하고 물러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송태주가 이제 예전부터 포악하고 신용도가 없으면 그 말을 믿지 않았겠죠. 근데 예전부터 이제 인徳도 있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구두를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물러났죠. 그래서 송태조는 일단은 물러난 그 절도사들에게 이제 뭐냐면 안전을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재물도 많이 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반발 무마시켜가면서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이제 중앙으로 이제 해수를 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송태조가 제일 중점을 했던 것이 뭐냐면 군사권이에요. 군사권.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군사 조직을 보면 당나라 이제 중기 때부터 이미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직업 군인제가 이제 확립됐고 그리고 송나라도 기본적으로 모병제예요. 모병제. 근데 얼마나 이제 병력이 되냐? 100만 명이죠. 100만 명. 예. 지금도 100만 명은 상당히 많은 그 병력이잖아요. 근데 이 100만 명을 징병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돈을 주고 모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떤 특히 돈이 많이 들겠죠. 예. 근데 이제 이때 이 송나라는 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제 유지하고 이 100만 명의 대군의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중했냐? 요게 그 한의중하고 동계에서 이제 약간 설명되는데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자, 이걸 이제 얘기하려면 이제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걸 이제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군대에서는 이제 크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군정권이 있고 군령권이 있고요. 군정권이 있어요. 군정권. 자, 군령권하고 군정권이 있고 군령권은 이제 또 뭐가 둘로 나누면 통수권이 있고 작전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군령권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얘기하는데 통수권이라는 거는 그 뭐냐면 앞에서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통수권이야. 이 통수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통수권을 누가 갖고 있죠? 이거는 그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의할 건 대통령이 전쟁 나면 지가 와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직접 지도 통수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위임을 하죠. 예, 직업 군인들에게. 그다음에 작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계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나라 이제 육군 참모본부나 그런 이제 그런 데에서 있죠. 이 작전권, 작계. 그리고 이제 군정권인데 군정권은 이제 군대를 움직이려면 일단 재정도 있어야 되고 군대는 인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병력도 이제 소집을 해야 되고 이런 등등 행정적인 역할들이 많잖아요. 보급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이런 것들 군정권이라고요. 군정권. 자, 그러면 이제 이 군령권의 통수권, 작전권, 군정권을 다 누가 갖고 있냐? 이걸 뭐냐면 황제가 갖고 있는 거야. 황제가.
어.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황제라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조가 뭐 태종 때까지는 뭐 자기가 군인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 잘 처리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뒤에 이제 황제들은 군의 군자도 모르는 그런 이제 기하신 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군령권이니 뭐 군정권이니 그런 걸 행사를 하는 거는 어렵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자, 일단은 군대의 모든 거는 원칙상은 황제에게 있지만 황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군정권 있죠. 재정이나 인사, 뭐 행정, 이런 보급 같은 데 권한이나 그냥 작전권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위임을 하냐면 요거는 이제 그 추민원한테 위임하죠. 추민원, 중추원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 추민원한테 이제 위임해요. 이 추민원들은 주로 이제 문관들이 있어요. 문관들이 여기에서 이제 뭐냐, 뭐 인사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행정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재정 관리도 하고, 작전도 짜고, 이런 게 추민원이야. 그러면 통수권은 이제 누가 갖고 있냐? 자, 통수권은 기본적으로 뭐 황제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통수권은 황제 평생에 갖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 전쟁이 나거나 뭐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이제 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정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신임하는 그런 문관들 또는 무관들에게 이 통수권을 주는데 위임하는데 대개 보면 문관들이 위임을 많이 해요. 예, 무관들에게 통수권을 줄 경우에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기본적으로 그 통수권, 작전권, 군정권 다 누가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황제가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작전권하고 군정권은 추민원에게 항상 이위이에요. 이건 제도화됐어요. 예, 위임을 제도 이제 추민원한테 위임을 제도하고 그리고 통수권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다가 뭐 전쟁이 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직접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문관이나 무관들에게 이제 위임을 해주죠. 근데 대개 보면 문관한테 위임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추민을 통해서 제도화시킨 거. 요거는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때그때마다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 어 일단 여기 보시면 통수권하고 작전권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작전권은 추미론, 통수권은 자기가 위임하는 그 사람한테 해서 각기 주체를 달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문관이든 무관이든 이게 뭐 통수권, 작전권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권한을 분할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견제시키는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권한족이나 위에 이제 서와가지고 공격해 왔다. 그러면 출정군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 출정관 사령관을 이제 임명하는데 주로 누굴 임명하냐? 문관들 임명해. 예, 정통적으로 예, 무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관들의 통수권을 갖고 이제 뭐냐면 지휘하고 그 밑에 일선 지휘관들은 무관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일단은 이제 작전 계획을 이제 추민회에서 가지고 있는 걸 작전 계획을 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관 그 총사령관이 저쪽 그 여진족하고 아니 권한족하고 뭐 그 서하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꼭 이제 짜여진 그런 작전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이제 변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작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야. 일단은 작전 계획을 이 총사령관이 변경을 못 시켜. 어디로? 추미애 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작전 계획을 이렇게 이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추미애한테 이제 파벌 떼어가지고 이제 하면 추미애 그걸 이제 또 작전 계획을 해가지고 한 개 승인받고 또 준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느리죠. 지금이야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실시간으로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 뭐 저기 카이퐁에서 변경까지 발 타고 열심히 다녀.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이걸 뭐 한 2주, 3주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벌써 한 달이 넘어버리죠. 그러면 이미 정황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쟁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그 전선 상황에. 자, 거기다가 이 문관들이 이제 뭐냐면 통수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뭐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지휘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군대의 권한을 분할시켜서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사후 전제에서 항제권을 강화시켜 쿠데타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통수권, 작전권 이렇게 군정권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 경험도 없는 그 문관들에게 총사령관직을 주고 하다 보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도 항상 그 소수의 그 뭐냐면 그 유목민 군대, 뭐 서하 군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거산족 군대가 맨날 깨지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군대 자체도 이제 약한 것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송나라는 진짜 뭐냐면 극악의 극악의 가성비가 떨어진 군대를 유지했다.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그것도 모병제로 일일이 돈까지 주면서 하면서도 맨날 몇만 명 자기보다 이제 진짜 수십 배도 작은 그 병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북방의 유목민족들 제대로 못 맞아서 맨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돈을 주고 평안을 사는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송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송나라는 내부적으로 되게 좋아요. 예, 재정적으로나 경제 상당히 좋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제 그 이민족들 통제를 못하는 거야. 예, 당나라는 말을 잘 들으면 통제를 했잖아요. 근데 송나라는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그걸 또 이제 매번 패하면 그 돈을 주고 이제 평을 사게 되고 막 그런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국방과 외교를 잘 못해서 결국에는 북송이나 남송이 각각 뭐 이제 여진족이나 몽골족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게 송나라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송나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이제 이 출발점을 이뤘던 것이 이 송태조의 군대 개혁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송태조 때는 나름대로 5대 19 같은 이제 혼란상을 막고 그다음에 절도사색들을 이제 뭐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군인들 억제하기 위해서 해서 나름대로 호일적이지만 그 당시 호일적인 정책들이 100년, 200년 지나니까 그 유목민주의 공격을 호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패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군대 개혁 관련된 그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봤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다음은 군사조직면에서 당의 부병체제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직업군인제가 확립됐고요. 그래서 황제가 직속된 군군체제가 확립됐어요. 그래서 송나라에서 보면 그 중앙군이 있고 뭐 지방군이 있고 있는데 지방군 중 절도사들이 갖고 있는 지방군 중에 최고 정예병들은 다 이제 뭐냐 황제 직속으로 해서 군군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지방군들은 좀 약체 2성권, 3성권 부대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군대는 이제 그 황제가 직접 통제를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만 한마디 또 문제점이 있죠. 지방군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주변의 이민족을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대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쳐들어오면 일단은 지방군이 제대로 좀 대응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주는데 금방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황제는 중앙군을 파견하고 중앙군 자체도 또 비율적 운영하니까 매번 터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황제 직속 때는 군군 체제가 확립되었고 앞에서는 통수권과 작전권이 분리했죠. 그래서 작전권은 이 추민왕한테 넘겨가지고 이걸 제도화시켰고요. 통수권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이제 직접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적이 쳐들면 그때마다 이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 이제 에게 임을 내갖고 이제 나가게 해서 싸우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거제도죠. 과거제도. 이 전시제도 시행인데 이 전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건 송대 과거제도는 돼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자, 이 전시제도는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 황제가 등수를 이제 정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명과 승진에서도 황제의 인사권이 강화됐다는 거. 그다음에 송나라 때는 강남의 지역 개발이 상당히 많았죠, 산업이. 그래서 예전에처럼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이미 그 강남의 생산력이 강북을 능가하게 돼요. 인구라든지 생산력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송나라의 어떤 재정적 기반이 됐다는 것. 특히 뭐 차라든지 소금, 술 이런 것들이 전매제를 시시하면 그 수익이 막대했고요. 이런 걸 독재군주의 재정적 뒷받침할 수 있는 였다는 점에서 들 수 있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 차의 전매제 관련된 내용이 당나라 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태조는 문체주의적 중앙집권 체제를 하북지방을 이제 체제로 하북지방의 안정을 달성한 후 뭐냐면 963년부터 976년 동안 그 10년에 걸쳐서 10국 가운데 형남, 촉, 후추, 남한, 후촉, 남한, 남당을 이제 차례 점령하고요. 태조의 이제 이거에서 기초가 다져진 통일대업은 그 동생인 태종, 조광의에게 이제 계승했죠. 이거 조광의가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저쪽 그
하북 지역에 있는 북한을 이제 뭐냐면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내 이제 중앙리 지방행정조직을 이제 볼게요. 자, 송내 중앙리 지방행정조직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 송대 중앙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은 뭐냐면 집중을 누구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들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분할시켜. 상호 뭐냐 감시를 시켜주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지역이나 하여튼 어떤 그 일의 책임자를 두세 명씩 둬요. 상호 감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권력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것들. 군대도 있지만 관료조직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권력을 상호 분할시키고 견제시켜 주는 그런 이제 체제가 송나라뿐만 아니라 구의 역대 왕조들의 어떤 이제 관료 조직의 어떤 특징이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나라 때 관료 제도의 특징 중에 이런 이제 상호 견제와 이런 것들 분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배운 사람이 홍무제죠. 명나라 때 이제 관료 제도도 나중에 설명했지만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분산을 시켜버려. 예. 그래서 이제 상호 견제를 시켜서 황제한테 개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구조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게 이제 사화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인제 이렇게 뭐냐면 해서 이게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게 좋아서 힘을 분산시켜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상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총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총괄은 기구도 없고. 그래서 총괄은 그 기본적으로 황제가 해 줘야겠죠, 업무를 다. 근데 황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거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재상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재상도 뭐 월급을 낮춰 주고 총괄할 기분도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이게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거 국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능률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의 정보를 흡수해 갖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구나 기관이 없다 보니까 관료 조직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만큼 낭비가 심하고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요. 자, 먼저 중앙관제를 보면 당대 세력이 강했던 재산권을 약화시키고 황제를 강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래서 중앙관제는 당의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라고 붙여서 행정만 담당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중서문화성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나라 때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으면 상서성 어디 갔냐?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중서성과 문화성, 상서성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간청들 있잖아요. 예전에 간청들. 그걸 왜 뭐냐면 중서문화성이라고 인제 통칭한 거야. 그래서 예전처럼 중서성도 있고 문화성도 있고 그냥 상서성도 있어요. 이게 합쳐졌다 했는데 잘못 푼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육부도 있어, 육부도. 그리고 여러 예전의 간청들 다 여기에 모여서 있는데 이걸 이제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중서문화성이라고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중서문화성 안에는 중서성과 문화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상서성도 있고 육부도 있고 다 모여 있는데 이 중서문화성에 하는 일은 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민사, 여긴 뭐 행정 업무라고 하는데 민사 행정 업무, 뭐 업무 그 정도야. 그리고 중서문화성에 있는 간직들은 주로 인제 실권이 없어요. 뒤에 있지만 이제 실권이 없고 주로 이제 뭐가 있냐면 명예직이야. 예. 그래서 그 당시 문화시중 뭐 상서령 등등등등등 다 명예직이야. 예. 그리고 이제 재상도 뭐 두세 명 두고 그래서 실제로 인제 뭐냐면 나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중서문화성이라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도 있죠. 거기에 있는 그 간직을 주면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좀 존중을 해 주고요. 실제 기간은 또 따로 두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육부의 기능도 따로 인제 두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게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관제는 그냥 명예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실제적으로 간직을 또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인제 실제로 전문가들을 인제 뭐 데리고 와서 정치를 하는 거야. 예. 그리고 행정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료 조직이 상당히 비대하고 비효율적이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 안에 무슨 간직들이 있는가 그 내용들은 그 중국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인고 단계에서도 굳이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추민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추미건대 중서문화성 안에 이제 상서성도 있고 육부도 있다. 이제 그래서 상서성에 뭐 그 뭐냐면 육부 안에 또 뭐가 있죠? 예, 군정을 담당하는 그 병부가 있죠. 근데 병부는 별로 힘이 없어. 힘이 없고 이 추미건만 이제 있어. 이 추미건이 실권을 갖고 있어. 군사권을. 재정도 있는데 재정은 삼사가 담당해. 삼사가 이제 염철, 탁지, 호부인데 염철, 탁지, 호부라는 것은 안사의 난 이후에 양세법이 실시했잖아요.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기존의 이제 육부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 윤령 밖의 간직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탁지부라고 있어요. 탁지부. 실제 양세법 위에는 탁지부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탁지부에 있는 이제 그 외에 또 염철 있고 호부도 등장하죠. 그래서 당나라 말기 때 이 3부가 등장했는데 이게 송나라 때 이제 3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상서성의 육부가 있긴 육부 안에 이제 호부가 있잖아요. 이 호부가 있지만 이 호부는 이게 뭐냐면 실권이 없고 요 3사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요런 것들. 그래서 여기 호부가 있고 육부의 호부도 있어요. 그 호부가 동일한 간청의 명칭이지만 달라요. 예,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3사가 담당하고 있고 국가의 재정권을 담당했다. 그리고 당의 재상이 문화시중도 이제 뭐냐면 동중서 문화평장사 경을 낮춰서 부장상 부재상권인 참지정사를 뒀다. 그래서 재상의 행정권을 분할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등등등 육부 등등등 이런 간청도 있지만 이런 간청들은 이제 별로 실권이 없는 그 나이 많은 원료 대신들에게 명예직을 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칭해서 중서문화성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예, 합쳐졌다는 게 아니라 그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통칭. 그리고 추미애 실제 권한은 젊은 관료들이 몰려있는 추미노이나 삼세가 또 여러 간청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실권을 주고 거기에서 담당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능률의 어떤 상당히 이제 뭐랄까 가성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송나라의 관제는 상당히 복잡해.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두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를 했는지 하여튼 답답하긴 하는데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당대 황제는 재상과 정무를 논하고 재상 위에 관료와는 접촉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따라서 궁중과 내각을 연결하는 통로는 좁고 궁중에 있는 내각에 잘 전달되지 않았고 내각의 정세 또한 황제에게 상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넓은 이 위사결정이 너무 한 곳에 딱 집중되어 있다 보니 거기에 당나라 한간이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 예전에 한번 설명했고요. 자, 그러나 송계에서는 정치상의 중요한 문제는 재상이 황제에게 상주할 뿐 결정권 황제가 있고요. 각 기관마다 감찰기구를 둬서 황제의 눈과 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사원 감시체가 있죠. 그리고 황제는 많은 관리로부터 정치 행정상의 주요 사실을 직접 듣고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관리를 감시하고 황제권을 강하게 해서 관리 비행을 탐지하는 첩보기관을 뒀고 태종 때 항성사를 설치하고 정보 정치를 했고요. 송대에는 관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항성사의 첩보원이었다. 자, 이와 함께 군의 첩보기관인 주마승수를 두어서 군의 동태를 관리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뭐 그 예전에 안기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정부 그 군 내에 또 이제 첩보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즘 보안사라고 하나? 보안부대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또 관리는 재상의 사택을 방문하는 걸 금지하고요. 이걸 분경제라고 하죠. 분경제. 이 분경제는 그 후에 이제 그 뭐냐면 여러 왕조도 그렇게 분경제를 실시했죠. 우리나라 뭐 고려나 조선시대도 이제 영향을 줬던 거고요. 관리가 자신의 출생지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인명 형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건 해피제, 상피제라고 하죠. 상피제. 상피제도 그 후의 왕조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조 조선시대 때도 영향을 줬던 제도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나라의 어떤 이제 그 행정구조 체제는 후대 역대 왕조들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방의 행정기구도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어 위한 방향으로 조직되는데 지방의 최고 행정기구 15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성처럼 최고 행정기구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 행정기구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5도의 이제 인구 분포 중에 분포가 강남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강남이 인제 인구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게 행정구역상 15구 중 상당수가 강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 료는 이제 총괄하는 장관을 두지 않고 왜냐하면 장관한테 힘을 몰아줄 경우에 지방세력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분할시켜. 예.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인제 뭐 재정, 군사, 그다음 사법 그 외에도 뭐 그 염철 전매제도 관련된 기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요게 3 개의 인제 기관을 나누죠. 그래서 재정은 전운사, 군사는 안무사, 그다음 사법은 재정 허목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있어요. 요게 인제 3 개만 기록돼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거 조사했는데 적어 놓은 걸 제가 이거 봤는데 잠깐 이거 물어볼게요.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있네. 이게 사사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사사가 있는데 전운사 이게 간청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재정 홍옥사, 재건 상평사, 그다음에 안무사. 예 재건 상평사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요 재건 상평사가 이제 농업 및 물가 조절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서 인제 사사를 뒀다. 그래서 인제 근데 이 신동기에서는 그 내용 중에 제거 상평사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노 안에 이제 부, 주, 강, 군 요렇게 인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감이라는 거와 군이라는 것은 이제 좀 특징이 있죠. 감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그 염하고 관련된 거, 염전매와 관련된 염전매를 이제 하는 그 중심 지역 여기 근데 이게 더 커져 가지고 인제 한 거고 군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진이 설치된 곳이 군대가 머무르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서 인제 뭐냐면 행정 단위가 됐던 거. 그러니까 군사 도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신의 지방 장관은 지주, 지부, 지감, 지부를 뒀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방 장관의 지주라는 게 뭐냐는 거야. 지주라는 건 지는 대행사 보통 건지라는 말에서 대행이라고 할 때 이 건지를 쓰잖아요. 뭐뭐를 대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 장관은 다 인제 그 중앙에 있는 이런 이제 중앙 관료들이 지방 장관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인제 파견나진 않고요. 그 대행하는 사람이 밑에 파견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 관료가 그 지방 관료를 통제하는 거야. 형식상으로는 자기가 지방 장관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지방에 파견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좀 낮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파견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관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제도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이제 송대 지방행정직은 5대 군벌체제와 당대 일반 행정체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복잡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송나라는 중앙 조직하고 지방 조직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예.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뒤에 이제 지방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지방행정 조직 가운데 부, 준, 현은 이미 당대에 설치했던 것이고 대신 군과 진이 있었는데 당말 5대 절도사 시하에 군사, 장군 혹은 진사, 진장 등이 군사 요충지에 골라서 군대를 주둔시킨 군사 요지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 도시들이 더 커지면서 일종의 지방 행정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의정부나 뭐 동두천 원래는 이제 군대가 주둔했던 미군들이 주도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가 커진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도시도 발전됐죠. 시도.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지는 군에 비해서 인제 소도시고 시는 진과 같은 곳이나 남성 이유는 이제 뭐냐면 많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감은 전매산업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항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설명한 부분은 이제 그 상위 그 행정단이고 그 밑에 실제로 이제 말단 행정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촌리 이렇게 있는데 항은 이제 당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 당대의 500가를 1항과 같은 구정이 없고 많은 인원을 그냥 묶어서 항이라고 하고 그 밑에 뭐 리나 총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과 리는 조세 징수 단위였고 자치적 총량에 기준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리와 촌이라는 말 자체를
있죠. 니라는 말은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형성된 마을을 니라고 하고, 촌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후한 말기 때부터 인제 당나라 때까지 인제 형성된 걸 마을을 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송나라 때 그 의미에서 촌과 니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진 않고, 이때는 그냥 일반 행정구역의 어떤 대명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해 갖고 자치적인 어떤 총략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제 송대의 인제 관료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자, 송나 초의 관료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체 5대 관료로 이제 그대로 처했다. 그 5대 식구가 할 때 인제 그 내용을 얘기해요. 자, 그러나 태종 때 태평 홍국의 이후에 점차 과거 시험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면서 송의 국정을 맡게 되면서 문신 관료제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송대 문신 관료 체제의 특색을 이제 보면 지방 장관을 감시하고 그들의 비행을 직접 황제에 보고하게 해서 기구로 중앙의 문관인 통판을 파견했고요. 처음엔 태조는 지방 절도사를 모두 문관으로 바뀌었고, 다시 통판을 하여금 감시 감독할 지방행정 제도를 행정을 다 황제에게 집결시켰다. 당대에는 지방 장관을 임지에 가면 그들의 속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후에 중앙에 보고만 했으나, 송나라에서는 지방 장관 속관도 중앙에서 황제를 직접 임명하였다. 그러므로 중앙관은 물론이고 지방관에 대한 인사권도 모두 황제에 장악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지방장관의 속관 같은 게 임명, 중앙에서 임명은 수나라 때부터 이제 했잖아요. 수나라 그 문제 그 정책 중에 그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게 당나라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절도사들이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인사권을 다 이제 뭐냐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바로잡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송대는 중앙집권 체제는 관료의 임명권뿐만 아니라 과거제도에서 전시제도를 실시해서 관리의 선발을 황제권을 직접 황제가 장악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송대에는 강과 직을 이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각급 관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료의 강과 직 그리고 차견이 따로 분리됐다, 이렇게 있군요. 자, 간이란 건 뭐냐면 요게 제가 이제 여기 좀 적었는데, 간이라는 건 호봉을 나타내는 거야. 호봉을 표시하는 풍계를 의미해요. 예. 풍계를 이제 의미하고, 직함이라는 건 직은 뭐냐? 중앙의 이제 학자들에게 주는 명예직이에요. 예, 명예직. 그리고 여기 보면 차견이라는 게 있는데, 지책은 이제 실제 지위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간이 호봉을 표시한 풍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풍계가 높은 간이가 상당히 높고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실무를 배제시켜 대신에 우대를 해주죠. 그래서 그 우대한 자리가 어디냐? 아까 이제 중서 문화성이라고 하는 통칭하는 그 자리들 얘기해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다음 육부, 예전에 간직들 있죠. 거기에 이제 한 자리씩 다 꼽아주는 거야. 그리고 월급도 되게 많이 줘요. 우쭈쭈에 그 우대를 내줘. 근데 실질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그 외에 그 중서 문화성의 그 간청이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간청도 있죠. 뭐 추미론이나 삼사라든지 다 요런 간청들 있는 건데, 여기는 젊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다 뭐냐면 꼽아주죠.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실권을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예전 관료들 좀 늦다리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우대하면서도 뭐냐면 그 젊은 사람들이 실제 일을 시키는 실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또 뭐냐면 채택하면서도 또 관료의 임기가 너무 지나친 길어진 패단,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길어진 패단은 뭐냐면 그 실제로 이제 지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이 먹고 거기에 실제로 계속 실권을 장악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저쪽 이제 그 명예직으로 돌려놓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20-30대 또 돌려먹고, 한 40 넘어가 50 넘어가면 이제 저쪽 또 그 간직을 올려주고 직함 주는 식으로 명예직 주면서 이제 저쪽 상 중성 문화성을 이제 이렇게 넘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간직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예, 50%는 원료들을 이제 뭐냐면 먹여 살리고, 그 원료들이 돈도 많이 먹잖아요. 간직도 이제 많고 간이 높고 직함도 높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공짜로 이제 먹여 살리면서 나머지는 젊은 사람이 좀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몰아서 갖고 이제 그 사람들 일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원료가 되면 이제 나이 좀 먹으면 또 그쪽으로 넘기고 새로운 사람을 또 받아서 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간직이 너무 이제 많고, 또 송나라 관료 같은 게 대우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에서 비중 중에 요 관료들에게 주는 월급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뭐냐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군사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에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군대 시스템 내용은 그 앞부분에 설명했고요. 구체의 내용을 보면요.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태조는 항제권을 강화하면서 당말 5대 1대로 절도사 행포를 막기 위한 어떤 군군 직업군인 군군제도를 채택했다. 자, 송나라 군대는 군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안에는 그 뭐냐면 또 여러 군대가 있어요. 상군도 있고 항봉도 있고 병분도 있는데, 상군과 항병은 이제 지방군이고 병병은 이제 그 주변에 그 국경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직계는 병사인데 이거는 좀 이민족 비중이 높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대, 일선급 부대는 금군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이제 수가 많고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지사들에 의해서 뭐냐면 통제가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근데 도지사도 여러 명을 두고요. 예. 그래서 도지사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이제 통수권을 위임받는 거고, 도지사는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때그때 항자가 임명한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뭐 추민왕한테는 군정이나 작전권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했다. 근데 문제는 상군과 항병이 상당히 힘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중앙을 오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금방 무너지는 그런 문제점이 났어. 자, 그래서 궁구는 항제를 보위하고 수도 방위와 대외 정벌을 이제 목적으로 했는데, 태조는 지방 공간대 우수한 자를 모두 군군에 편입시키고 장비나 무기는 특별히 보강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방군이 약하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사회에서 나와 있거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자, 군군의 지휘권과 그다음 군대 이동권은 장군이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해요. 황제가 항상 감시를 해. 그리고 경술법이라는 걸 채택해서 군대가 한 군데 오래 주둔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냐면 장군이 여기에 딱 터줏대감 만져가지고 병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장군들도 1, 2년마다 계속 교체가 돼. 그래서 병사들하고 장군 간의 어떤 레포 이런 것들을 형성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부대가 계속 옮겨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그 지휘하는 장군들도 계속 이제 뭐냐면 옮겨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제권의 강화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쿠데타를 못 일으키는 거지만 전쟁할 때는 유사시에 상당히 문제점이죠. 왜냐면 장군하고 병사가 레포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병사들이 장군의 말 잘 안 들어. 어차피 남남이죠. 평상시에 이제 뭐 밥도 같이 먹고 축구도 같이 하고 뭐냐면 그 목욕도 좀 같이 하면서 술도 같이 먹 그래야지 이제 뭔가 유대감이 형성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났다. 그다음에 또 군사 지휘관은 문신 관료가 장악하고요. 작전권은 일신 지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 경영으로서 작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데 이거 틀려요. 이거는 군사 지휘권은 문신 관료에 위임하고요. 작전권은 어디냐? 저기 중추원에 위임해요. 추민원에게.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말이야.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통수권하고 작전권이 분리돼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요. 성일 때 이제 북방의 권한, 여진, 몽골의 끊임없는 이 군사적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국토의 전반을 금나라에 빼앗기고, 그다음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에 전 국토를 내어준 것도 이런 직업군인제도 모순이 그 원인이다. 그래서 100만 명에 가까운 직업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가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이게 이제 그 많은 군사비를 투자했으면 효율이 나와야 되잖아. 예.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좋아야 되죠. 이렇게 많이 투입을. 근데 인풋은 높은데 아웃풋은 떨어져. 대단히 뭐냐면 가성비 떨어지는 군대 유지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채택한 직업군인제는 도리어 재정상 항제권을 약화시켜준 결과를 가졌다. 그래서 요때 직업군인 제 자체가 항제권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이 직업군인을 어떻게 운영하는 그 앞부분이 있죠. 그 비효율적인 그 방법. 이런 것들 항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재정적인 낭비, 그리고 이민족들의 어떤 침입,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송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신동계에 있는 이런 이제 그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 관료제도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한의종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조광로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음. 여기가 이제 송나라 관료 조직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 좀 하려면
중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역사에 보면 그 송나라 관료 조직 관련된 중앙기구부터 행정기구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관청에서 무슨 업무를 했고 육부가 이제 기능이 어떤 관청으로 넘어갔고 그게 쭉 서술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임용 시험을 보는 해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육부 그 제 송나라 관련된 중국의 역사에 송나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있어 자세히. 자, 한의종 내용을 보겠습니다. 203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송해 건국과 문치주의 체험. 자, 부여에게 옹립된 송해 태조 조광조는 무혈 쿠데타를 통해 송조를 건립하였다. 5대 국가의 흥망을 체험한 그는 한계권의 강화를 추진한 편 후주의 세종에 의해서 시작된 통일을 완성했다. 그가 먼저 그가 가장 먼저 당나라 절도사의 할거 이래 한계의 손에서 떠나 병권과 재정권, 민정권을 모두 해소하는 데 나섰는데 특히 병권의 해소는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군인 금군의 통수권을 황제에 집중하도록했다. 이후 이제 군대와 각 지방의 실권자는 모두 무관이 아니라 문관을 임명했고 이에 따라 중앙에서 황제의 지위도 점차 공고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모두는 아니에요. 예, 기록에 보면 문관들이 다수기는 맞아. 근데 일부 무관도 있어요. 예, 기록에 있어요. 중국사 서설이라는 책도 보면 그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문관들을 임명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문관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현재 송은 최대 과제였던 중국의 통일에 대해 통일 나서 978년 5월 항복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방의 국가를 이제 병합하고요. 979년 이거는 이제 태조 조광용이 태조가 했던 게 태종 때죠. 북한을 멸망시켜 통일을 완수했다. 그래서 예전 한번 제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야. 북한은 강남에 있는 왕조가 아니라 만리장성 이북에 이남에 있었던 이제 그 거단의 계례 국가라고 예전에 있죠. 근데 이게 거단의 계례 국가인데 얘를 마지막으로 멸망을 시켰어요. 예. 왜 마지막 멸망시켰냐면 그게 사화사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거단하고 송나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남쪽을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태종 때 가서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종과 그 뒤를 이은 동생 태종의 시대는 송주의 제도 확립기로서 당대와 다른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자, 귀족계층의 소멸과 사대부 관료의 진출, 오병제를 중심한 직업군인 정착, 중앙집권적 문신관료 채택, 그 전시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서 황제의 관료에 대한 인사권 강화, 그 다음에 강남 지방의 개발과 상업의 어떤 발달로 인한 재정국가의 변화, 그것이었다. 자,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수입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재정 수입 중에 상당수가 강남에서 이제 놓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중앙집권 체제에 보여주는 통행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관제는 당주의 상선 육부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행정에서는 재상이라는 존재는 사라졌고 총 5명에서 6명의 재상부관이 구성되어 재상의 임무를 나눠서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는 이대 합의와 한 개의 최종적인 결제 형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교과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한계가 얼마나 권한이 커지나 그 내용도 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하고 이제 뭐냐면 신하가 관료가 대면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 여기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보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계하고 이제 그 관료가 얘기를 할 때 서로 의자에 딱 앉아갖고 얘기해요. 서로. 네.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는데 이제 의자를 좀 약간 이제 그 치우게 하고 서서 얘기하도록 서서.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할 때 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명청 시대에 가면 훨씬 더 그 관계가 더 이제 예속적인 관계로 이제 하게 되죠.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 엎드려서 얘기해요. 엎드려서. 황제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어. 그래 갖고 그만큼 이제 황제권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황제하고 관료들이 만났을 때 그런 관료들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요 부분이 사사에 있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재무가청인 3사의 책임자 3사사가 국가에서 이제 책임자인 3사사가 국가에서 한층 비중이 강화된 재정을 담당했고 그다음에 군사의 최고 책임자인 추미사, 추미론이죠. 높은 사람이 추미사고 황제에게 이제 직결됐다. 요게 좀 눈여볼 게 사라는 거야, 사. 보통 이 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자라는 그 간직이 나오면 이게 당나라 말기 때 율령 밖의 간직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율령 밖의 간직들, 영예의 간직이죠. 이 율령 밖의 영예의 간직을 지칭할 때 요 사랑을 갖다 붙여요. 절도사, 삼사사, 탁지사 뭐 이렇게 그다음에 추밀사 이게 다 이게 뭐냐면 당나라 때 말기 때 이 연예의 간직에서 기원된 그 간직 명칭이에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군정은 지방 병권을 해소하고 중앙에 군군을 단일할 거야. 군군은 다시 뭐냐면 정정군, 그다음에 시임안군, 뭐 시의보군로 분할 각 항제에게 직속시키고 항제는 그 작전권 이동권 행사했다. 그리고 군정 일반은 다 충의원이 담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사 모봉에서 병방의 긴장 때문에 그 원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이 큰 부담이 되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기구가 쭉 나와 있죠. 지방행정은 기본적으로 당대 주연제를 계승하여 주에는 지주, 그다음에 현행 지연을 넣었다. 여기에서 주 지자가 붙은 거는 지방간에 직접 가서 그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대행하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다음에 또 주 외에도 강상등 소재지에 전매기구죠. 군사지 요청의 군. 그다음에 산업의 이제 신흥 당시에 이제 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잘못한 게 있어 갖고 다시 이제 좀 수용하는데 지인에 대한 설명할 때 제가 군대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나? 아, 아니네. 다시 할게요. 네네, 깜빡했어. 하여튼. 그래서 군은 이제 요충지, 신흥사업동의 진,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을 설치했고, 조세제도는 당나라 양세법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하세와 추세. 원래는 요 하세, 추세 단세죠. 근데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신정세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원래 신정세는 당나라 때 이제 그 성인 남자들에게 부과했던 잡세 중에 일종인데, 나중에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단세 원칙에 따라서 예, 하세 추세에 의해서 이제 딱 이렇게 한 가지만 이제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가 송나라 때 이게 또 생겨. 이게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기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조세와 요요고 모두 호등에 따라서 징수했다. 그래서 송대는 주와 개코가 모두 호족에 이제 등록되어서 주호는 그 자산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눠졌다. 개코는 그 호등에서 벗어나서 호구체계에서 대체로 평가할 자산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호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호등제하고 그다음에 주개코제와 연결돼 있는데 요걸 좀 약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이해가 돼야지 송나라의 어떤 이제 조세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개코제를 볼게요. 이건 송나라 때는 전국의 모든 가호를 이제 주와 개코로 나눴어요. 주와 개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주라는 건 토지를 소유한 가호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국가의 정식 구성으로서 세금과 각종 부역을 짊어지는 핵심 계층이고요. 가코는 토지가 없는 가구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주에게 땅을 빌려주는 소장농이나 도시의 납품팔이, 수공업자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주호에 비해서 이제 의무도 적고 법적 지위나 이제 어떤 사회적 보호가 훨씬 미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 개코제라고 딱 들으면 당나라 때도 이제 가로 정책 보면 주호와 개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당나라 때 주호와 개코는 의미가 좀 달라요. 주호는 원래 거기에 살았던 그러니까 호족에 원래 호족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주호라고 하고 개코는 다른 데에서 들어온 사람들 개코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주개코가 주와 개코가 있는데 송나라 때 주개코에는 뭐 여러 가지 서 있지만 대개 이제 토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호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져. 이 주호를 대상으로. 이게 5호등제야.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9호등제가 있었죠.
자산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등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뭐냐면 구등급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양세법 때 이 구등급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세금을 부과했죠. 마찬가지로 송나라 때도 등급은 인제 좀 추려졌지만 5 등, 5등 이제 5 등제로 했지만 자산, 토지 뭐 등등등등 해 갖고 총 5 등급으로 나눠. 어디 대상 주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인제 그 1 등급에 2 등급은 상등호라고 하죠. 이게 형세호 계층들이야. 그래서 가장 이제 무거운 역을 담당하죠. 세금도 많고. 그다음에 3 등호가 중간 계층이고 4 등급, 5 등급은 주호긴 하지만 토지를 갖고 있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4-5 등급들은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3 등급은 자연농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4-5 등급은 토지는 있어요. 근데 토지가 있긴 있는데 그 토지가 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빌려고 소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작 겸 자작농 이렇게 인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영은 분홍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착용하면 많은 이제 좀 약간 중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자기 토지가 훨씬 많은 데에 비해서 많은 데에 불구하고 착용하는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착용한 거야. 달라요 개념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인제 뭐냐 실질적으로는 이 1-2 등급 호는 되게 형세호 계층이고 그중에 과거에 이제 합격하는 이제 해서 간호가 됐던 사람들 많죠. 그리고 형세호 계층들은 그 뭐냐면 지방에 또 유지기 때문에 또 자기 친척들도 이제 뭐냐 관료들도 많고 하니까 짝짝꿍이 돼 가지고 자기 호등을 낮춰요. 예. 그래서 그들이 3 등급, 4 등급, 5 등급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3 등급, 4 등급, 5 등급이 1-2 등급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별로 없는데 역이 부과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차역법의 문제점이죠. 이 차역법 자체가 이렇게 호등에 따라서 인제 역을 부과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밑에 있는 호등이 대거 몰락을 하게 돼요. 이게 사회 문제가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차역법을 이제 개선하고자 인제 뭐냐면 모욕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좀 그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 주개코제하고 또 주를 5 등제로 인제 나눠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세금 징수라든지 부역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주개코제 5 호등제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개념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송대 호족에 따르면 주호는 전체의 2 에 달하고 개코는 1 을 했다. 그래서 송대의 농민집에는 주호와 개코제를 했고 여기에 호구의 2 가 있다는 것은 소작인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이제 주호 중에서도 마지막 그 4-5 등급 호들은 상당수 뭐냐면 자기 토지와 함께 남의 토지가 자기 토지가 부족하니까 남의 토지를 소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소작견 자작론도 여기 주호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이제 황제 중심의 집권적인 어떤 그 체제를 일반적으로 황제 독재 체제로 하는데 이 경우에 독재 체제의 의미는 모든 국가의 결정권을 황제가 제거해서 이루어진 체제를 말한다. 결국에 전국적인 행정은 중앙에서 파견된 문신관리 통일적 운영된다. 그래서 정결이 없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학교에 정결. 그래서 교장까지 뭐 교관까지 이제 뭐 부장까지 정결이 없고 모든 걸 다 뭐냐면 교장이 다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쿠데타 가능성을 위해 범건 역시 예가 아니었다. 자 이를 위해서 방대한 이 관료군이 필요했고 또 이 관료를 공급하는 제도가 바로 과거였다. 예.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과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과거제도도 송나라 때 과거제도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당나라 과거제도하고 인제 연결돼 갖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일단 신동계를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몇 페이지 펴시냐면 신동계 410 페이지를 펴 보세요. 예. 송나라 과거제도. 자 이 송나라 과거제도 인제 보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이제 특징들을 좀 보고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강독하면서 하고 여기는 전반적인 어떤 개요를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9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29 번이에요. 자 여기 뭐 자세하게 돼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송나라의 과거 제도는 이전 왕조들의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관료 선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완성된 형태의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송나라는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중심이 되는 문치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송나라 과거제도의 핵심 특징. 전시, 최종 시험화. 송나라 과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황제가 직접 시험관이 되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시를 최종 단계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목적. 이전 왕조에서는 지방관이나 중앙의 고위 관료가 시험을 주관하여 합격자들이 시험관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시는 황제가 직접 합격자를 뽑음으로써 모든 관료가 황제의 문생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오직 황제에게만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절차, 지방시험 해식과 중앙시험, 성시 예부시를 통과한 인재들이 황궁에 모여 황제가 출제하는 문제로 마지막 시험을 치렀습니다. 부정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 송나라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쇄권. 시험관들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외부와 격리시켜 수험생과의 사전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호명. 수험생이 답안지에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을 쓴 부분을 풀로 붙여가렸습니다. 채점이 끝난 후에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역서 등록. 전문 필사관이 수험생의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서 채점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채점관이 수험생의 필체를 보고 누구인지 알아채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3. 대폭적인 합격 인원 확대. 송나라는 이전 왕조들에 비해 과거 합격자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3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에서 수백 명씩 선발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인에게 관직 진출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유능한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국가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영향. 사대부 계층의 등장. 이러한 공정한 과거 제도는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계층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대부는 이전 시대의 문벌귀족과 달리 가문이 아닌 오직 자신의 학문적 능력과 과거 합격이라는 실력을 통해 관료가 된 지식인 계층입니다. 이들은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황제를 보좌하며 송나라의 정치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제가 부연 좀 설명한 게 뭐냐면 요 세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명법, 역사의 등록법 같은 얘기인데 세건은 이제 그 한의중이나 거기에 없기 때문에 좀 설명할게요. 보통 우리나라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마당에다가 뭐 돗자리 까놓고 이제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방을 이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방을 이제 뭐냐면 그래서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 시험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방은 나가려면 그 뭐냐면 용돈을 줘야하고는 다 못 나가게. 그리고 이제 그때 점심이나 저녁은 이제 여기 사무을 시켜서 이제 방에다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방에 가둬놓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제도가 그다음에 세건이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없고 중국에만 있는 거예요. 예, 중국에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화 당시대에 이제 시작된 가거 제도는 송대에 완성되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거라고 할 때는 이 송나라 때부터 이제 가거라는 명칭을 사용했죠. 당나라 때는 이 항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거고요. 자, 송태조는 5대 무인 체제를 극복하고 문지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자, 이를 위해 가거 제도로 문인을 간접으로 이제 등용하는 걸 기본 삼았다. 태조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가거 제도는 송대는 물론 명천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송대 과거제도는 태조 개보 6년에 3단계를 거쳐서 나누는데요. 자, 1차 시험은 지방시인 회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중앙의 예부인 2차 시험 이 예부시 성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 황제가 이제 앞에 본 것이 전시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당나라는 예부시, 이부시 2단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회시, 성시, 전시 3단계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뭐 청나라 명천시대 때 가거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단계 물어보는 거. 예. 그래서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 전시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죠. 여기 뭐 해시 그다음에 성시가 있는데 딱 두 번만 보는 건 아니고 저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 다단계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이제 해시, 성시 이렇게 불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시험 과목은 시험을 보는 이제 시험은 시험은 진사과와 유교경제 시험은 명경과, 그 밖에 기술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당나라도 마찬가지 진사과가 가장 인기 있으며 그 시험 성적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이 전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전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전시 합격자는
합격된 진사는 성적순에 따라 진사급제, 진사 출신, 동진사 출신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수석 합격은 장원, 뭐 차석은 방한, 3등은 탕학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전시제도가 이제 실시된 게 태조 때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예, 태조 때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이 있고 과거에 인맥을 통해서 이제 합격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항제가 마지막 이제 뭐냐면 시험지는 전시를 둬가지고 항제가 문제를 내고 항제가 1등부터 33등까지 정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시는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뭐 관료가 되는 걸 보고 관료의 이제 등급 순서를 정한 거야. 1등부터 33등까지 해가지고 그 등급 순서에 따라서 어느 관직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등에서 3등은 각각 2등부터 이게 11등까지인가 10등인가 이때 을가 그다음 11등에서 33등까지 병가인데 자 갑과 을가 병가 있고 각가 중에 1, 2, 3등이 장원, 방한, 탕하였어요. 예. 그래서 요 전시제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전시제도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당나라 때의 자주 문생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시험 감독관하고 거기에 이제 시험 보는 사람 간에 자주 문생 관계가 형성돼서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차단해서 자주를 누가 하냐? 그 황제가 했던 거. 문생은 신하가 됨으로써 그 자주 문생 관계를 이제 군신 관계로 바꿔놨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성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인사권을 확실히 장악했다.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시제도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예,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우리나라하고 관련돼서 전시제도는 언제 도입됐냐?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 때에 복시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복시는 왕이 직접 가서 이제 뭐냐면 전시와 비슷하게 이제 했던 건데, 근데 이거는 복시는 상사화되지 못했고, 그때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상사화됐던 것은 공민한테죠. 공민한테 원나라의 가거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 가거제도가 아니라 송나라에 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삼층제 가구제도를 실시했다. 국민당 때. 그래서 국민당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태조일 때 이제 17년 동안 진사과 합격자는 170명으로 1년 평균 10명에 불과했다. 그 후에 점차 증가하여 태종 7세 때 20년간 8회 가구가 실시되었고 진사 합격자는 1268명, 여러 과목 합격자는 3133명인데 그 4401명의 문신 관료가 탄생했다. 뭐 이런 건 나오지 않겠죠. 예, 그만큼 이제 과거제도에서 많은 이제 관료들 많이 뽑았다. 이렇게 이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송나라 과거제의 특징을 이제 보는데 이게 당나라 과거제도 연결돼 있죠. 성대의 문벌 기적이 없어지며 당내와 달리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간이 됐어요.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간직이 된 그 발령받는 게 아니라 거기 좀 기다려야죠. 과거를 이제 뭐냐면 자기 가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격에 따라서 이제 발령 순서도 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아예 발령이 안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송나라는 일단 과거에 합격하면 무조건 선발되는 거야. 네, 관리 선발 시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대에는 과거 시험의 부정을 방지하고 아울러 항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975년에 전시제도가 실시한 것도 당나라 다르다. 자 전시에선 불합격자가 없고 과거 합격자 석차를 항제할 진인지 친히 결정했다. 그래서 전시의 성적은 관리의 초임과 승진에 중요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황제가 진위 성적을 정하는 전시제도는 문신 관료에게 덧없는 영광이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전시제도 관련된 내용들 그 효과가 뭐냐? 충성심 유도, 뭐 자주문생 관계 뭐 폐지, 그 다음에 인사권 강화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당대 이부시는 송대에 와서는 전시로 바뀌면서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국가기관 시험으로 그 위상이 강화됐고요. 송대 과거제도는 그 운영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데 시험 부정을 막기 위해서 홍은법, 등록법을 실시했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래서 홍은법은 서명을 봉인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시험 그 답안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요 앞부분에 그, 뭐, 할아버지부터 해갖고 쭉 사주단자를 쓰거든요? 그걸 쭉 돌돌 말아가지고, 이게 봉인시키는 홍보를 있고, 등록법은 시험 답안지 글씨체 알 수 없도록 시험관이 다시 이제 써서
그 채점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시험 답안지의 글씨체를 알지 못하게 시험관이 다시 채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답안지 글씨체를 알지 못하게 그걸 해수해 갖고 서기한테 인제 뭐냐면 그 쓰게 한 다음에 그걸 보고 인제 뭐 채점을 했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 시험관이라는 자체가 좀 그런데 자 하여튼 이 호명법하고 등록법은 우리나라 과거 제도에도 이제 뭐냐면 들어가죠. 그래서 호명 등록법 이것도 우리나라 과거제도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서기를 인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게 아니라 시험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바꿔 쓰게 한 다음에 각기 이제 이렇게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남의 걸 이제 뺏겨 갖고 내도록 한 건데 제 생각에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생각을 달리해서 남의 답안지니까 이제 어 뭐 멋대로 인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뺏 원래 그렇게 A 답안지가 아니라 B 답안지를 갖고 이제 엉터리 쓸 수 뺏길 수도 있는 건데 자 하여튼 관리의 이제 선발의 공정성을 높였다. 그래서 과거 제도는 송대에 와서 제도적으로 완비됐을 뿐만 아니라 문신관료제에 기반을 확립되었고 이후 청말까지 계속되어 중국의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근데 과거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많죠. 요게 예전에 아마 사지선단에 이제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기출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쟁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과거 제도에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 모두가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온갖 노릇을 다 하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과거에 예속되었고 과거 시험 과목 외에는 학문의 발전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과거 준비를 위해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평생 노력을 이제 그 뭐냐면 기울이고 있었고 그러나 지망생들에 비해서 합격자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과거 10패자는 결국 사회적 낙오자가 되었다. 자 이때 낙제가 가운데 왕조 체제에 대항하는 농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있죠. 그래서 뭐 항소라든지 그다음에 자 장원과 오 그다음에 명대 우군성, 청대 홍수전 그래서 뭐 항소, 우군성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이자성의 어떤 그 참모죠. 그다음 청대 홍수전도 이제 여러 번 과거 시험 보다가 떨어져 갖고 인제 반란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송대 장원과 오호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적어 놓고 있는데 요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자 하여튼 송대 과거 시험의 응시자는 독서이면서 사대부로서 과거에 합격하면 간이로서 신분을 갖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형세후 계층이면서도 독서이면서도 사대부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간인 신분이 세습되지 않고 고관의 경우 음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나라 때는 주였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도 음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높은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었다. 청나라 때는 이렇게 이제 얻어도 낮은 관직밖에 얻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높은 관직에 올라가려면 꼭 과거를 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에 보면 전시대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전시대가 왜 인제 실시됐는가 그 내용도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다. 예전 기출문에 나왔나? 하여튼 그 교과서에도 예문에 나와 있고 사사 강의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인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알려줬죠? 관련된 사료 같은 것들을 이제 보려면 이렇게 해 놓고 세미나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잠깐만요. 나중에 먹을게 알아서. 자 여기에 송사 선거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건 너무 간단하게 돼 있네. 그래서 인제 일단 요 사료 부분을 좀 약간
자, 여기 밑에 있는 사료가 이제 왜 전시제도가 실시했는가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진사들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예제도에 따르면 예부 공원에서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면 항상께서 국가 재상에 맡겨 상세히 심사하게 하거나 별도 관리를 파견하여 다시 시험 보도록 했으니 아직 친히 시험장에 임하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께서 이제 뭐냐면 우사람들에게 이게 그 이번 합격자가 선발 공정하지 못하고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 그때. 평소 학번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당시 다시 진사와 재과 합격자들을 이제 불려서 강무전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것이 이제 전시제도에 이제 뭐냐면 시원이 시작이 됐다. 황제가 직접 와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료 해석을 보면 합격자 선발이 너무 불경하고 실력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그 여론이 있고, 그래서 특히 고위층의 자제들이 부정학교에 위협이 많다. 그래서 송태조가 단순히 제시험만 지시한 게 아니라 이때 친히 시험장에 임하여 모든 과정을 이제 직접 주관했다. 이게 이전에 없던 이제 파격적인 조치였고,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재상들이 이제 거기에 개입한 걸 차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게 전시제도 도입이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서 관료 선발 최종 권한을 황제에게 기속시켜 신하대 파벌 형사가 많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송태료의 뚜렷한 정치적 목적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과거에 부정 사건이 있는 걸 이제 뭐냐면 빌미로 황제가 친히 나와서 마지막 단계 이제 시험을 주관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사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송사 선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속자치통감 장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내려면 이게 찾아줘, 배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한번 좀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계 학교교육진흥책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